안녕하세요, 여러분. 책 읽어주는 사임당 두연입니다. 잘 지내셨죠? 요즘 기록적인 폭염과 지는 듯한 더위에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쉬운 날들인데요. 오늘은 시원하고 조용한 방에서 마음의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 한 편을 들어보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하느님은 진실을 알지만 빨리 말하지 않는다 입니다. 지금부터 한 남자의 억울한 사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제1장 억울한 누명과 머나먼 유배지. 블라디미르 현에 사는 젊은 상인 아크쇼프는 마을에서 가장 신망두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번듯한 2층 집과 2개의 잘나가는 상점이 있었고, 무엇보다 그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다정한 아내와 예쁜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아크쇼프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고 마음이 고다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방황하며 술을 마시거나 무모한 짓을 하기도 했지만 결혼을 한 이후로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잡고 열심히 일한 끝에 이 모든 부와 명예를 스스로의 힘으로 일궈낸 것입니다. 어느 하창한 여름날, 니즈니 야르마르카에서 큰 박람회가 열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크쇼프는 이번 기회에 물건을 떼어다 팔면 큰 이문을 남길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장사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출발을 앞둔 전날 밤, 아크쇼프는 짐을 꾸리며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다가와 그의 손을 잡으며 불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밤 꿈자리가 너무 사나웠어요. 제발 내일 떠나지 마세요. 당신이 꿈속에서 돌아왔는데 머리가 백발이 되어 있더군요. 무슨 큰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서 마음이 너무 불안해요. 아크쇼프는 아내의 손을 토닥거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보, 그건 참 좋은 꿈이요. 옛말에 꿈에 하얗게 샌 머리를 보면 재물이 들어오고 대박이 난다고 하지 않았소? 박람회에서 물건을 다 팔고 부자가 되어 돌아올 테니 걱정 붙들어 매시오. 이튿날 아침, 아크쇼프는 마차에 짐을 싣고 가족들의 배웅을 받으며 길을 떠났습니다. 길은 멀고 험했지만 그의 마음만큼은 봄날처럼 가벼웠습니다. 한참을 달려 어느 주막에 도착했을 때 아크쇼프는 우연히 옛부터 알고 지내던 랴잔 출신의 상인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눈 두 사람은 뜻이 잘 맞아 남은 여정을 함께 하기로 하고 그날 밤 같은 여간에 나란히 붙은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해포를 풀며 저녁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피곤함을 이기지 못해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아크쇼프는 해가 뜨기도 전에 일찍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여관 주인이 잠에서 깨지 않도록 조용히 마차를 준비시켰고 마부에게 채찍을 들어 먼저 출발하라고 일렀습니다. 혼자 남겨질 친구에게 마부 편으로 먼저 떠난다는 짧은 인사를 남겨두었습니다. 마차는
새벽 안개를 뚫고 신나게 달렸습니다. 평소보다 장사가 더 잘 될 것 같은 예감이 아크쇼퍼의 콧노래가 절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여간을 지난 지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 갑자기 길목 앞을 가로막는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지방의 순정관리들과 칼을 빼어든 2명의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표정은 험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병사들은 아크쇼프의 마차를 거칠게 멈춰 세우고는 벼락같이 소리쳤습니다. 거기 상인! 당장 마차에서 내려라. 어젯밤 너와 같은 여간에서 묵었던 야잔 상인이 목이 잔인하게 찔린 채 죽어 있었다. 내가 그를 죽이고 돈을 훔친 게 틀림없어. 아크쇼프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마차에서 쿵 소리를 내며 떨어지듯 내려와 펄쩍 뛰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리들. 정말 아닙니다. 저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습니다. 제 친구를 왜 제가 해치겠습니까? 제발 저를 믿어주십시오. 관리들은 그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마차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관리의 우두머리가 번뜩이는 칼을 하나 집어들며 소리쳤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내 짐 가방 깊은 곳에서 피가 묻은 칼이 나왔다. 네 옷에도 핏자국이 묻어있어. 부인해봤자 소용없다. 내 놈이 범인이다. 아크쇼프는 가방 속에서 나온 칼을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 칼은 분명 자신의 칼이 아니었으며 언제 그곳에 들어갔는지 도무지 용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결백을 주장해도 이미 피 묻은 칼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상황에서 그의 목소리는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방장관은 즉시 아크쇼프를 체포하여 엄중한 조사에 해부했습니다. 그는 살인 및 강도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은 형식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돈을 노린 잔인한 살인범으로 낙인이 찍힌 아크쇼프는 모든 재산을 압류당했습니다. 잠시 후 감옥 면회실로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아내가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얼굴을 보며 오열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제발 진실을 말해주세요. 정말 당신이 그 사람을 죽였나요? 아크쇼프는 아내마저 자신을 의심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통곡했습니다. 당신마저 나를 믿지 못하는구려. 나의 어머니 외에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진실을 모른다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결백을 아실 뿐이야. 이제 인간에게 바랄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오직 하나님께만 진실을 구해야겠소. 아내는 남편의 품에 안겨 슬프게 울었지만 이별의 시간은 냉정하게 찾아왔습니다. 법원은 아크쇼프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 책찍질 형벌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살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단 한마디의 변명도 더하지 않았습니다.
채찍 형벌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그는 차가운 쇠사슬에 두 발이 묶인 채 다른 죄수들과 함께 머나먼 시베리아의 유배지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블라디미르의 부유하고 존경받던 상인 아크쇼프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 남은 것은 온몸이 멍들고 쇠사슬에 묶인 죄수 번호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시베리아의 어둡고 추운 감옥에서 무려 2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 기나긴 시간 동안 그의 검은 머리는 눈처럼 하얗게 새어버렸고 가슴 속에는 깊은 한숨과 눈물만이 가득 쌓였습니다. 제2장 감옥에서 만난 숙적. 시베리아의 어둡고 차가운 감옥에서 26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아크쇼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젊은 날의 억울함과 분노로 눈물 흘리던 그는 이제 세월의 풍파 속에서 깊은 신앙을 얻었고 마음의 평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죄수들은 그를 할아버지 혹은 하느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며 깊이 존경했습니다. 간수들조차 그의 온화하고 성실한 성품을 잘 알기에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감옥 안에서 작은 일들을 맡겨 신뢰를 보냈습니다. 아크쇼프는 감옥에서 구두를 꿰매며 벌어들인 적은 돈으로 성자들의 일대기를 담은 성자전이라는 책을 한 권 사서 읽고 또 읽었습니다. 예배당에서는 성가대를 지휘하며 나름의 평온한 일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블라디미르와 멀고 먼 이 시베리아 감옥으로 새로운 죄수 무리가 거칠게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끌려온 탓에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눈빛에는 반항기와 거친 날이 서 있었습니다. 아크쇼프는 평소처럼 감옥 마당을 거닐며 새 얼굴들을 무심코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 속에서 덩치가 산만하고 눈이 부리부리한 한 노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노인의 이름은 마카레이였습니다. 마카르는 그럴 때마다 다리를 조금씩 저었지만 체구는 당당했고 목소리는 우렁찼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죄수들이 좁은 방에 모여 앉아 거칠게 빵을 뜯어 먹으며 각자의 고향 이야기를 떠벌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카르 역시 자기가 어디 출신이며 젊은 시절 얼마나 잘 나갔는지 자랑하듯 입을 열었습니다. 허허, 나 말이지. 나는 블라디미르 현 출신이야. 거기서 나 모르면 간첩이지. 마카르의 입에서 블라디미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는 순간 아크쇼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26년) 동안 깊은 호수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기억들이 거친 물결처럼 밀려왔습니다. 아크쇼프는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끼며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마카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고도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방금 블라디미르라고 했소? 혹시 거기서 오래전에 살았던 상인들의 소식을 아시오? 특히 아크쇼프라는 상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소?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오? 마카르는 빵을 씹던 입을 멈추고
짓궂고 능청스러운 눈빛으로 아크쇼프를 위아래로 흩어보았습니다. 그러고는 툭 내뱉듯 대답했습니다. 아크쇼프 말인가? 물론 잘 알지. 그 양반이 시베리아로 억울하게 끌려왔다는 이야기는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말이야. 그 사람이 진짜 죄를 지었는지 아니면 뒤집어 썼는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겠지. 그런데 영감, 눈빛을 보니 설마 그 불쌍한 상인이 바로 당신 자신 아니오? 아크쇼프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렇소. 바로 나요. 내가 바로 그 억울한 아크쇼프요. 내가 바로 그 죄로 26년째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쏟고 있는 사람이라오. 마카르는 깜짝 놀란 척 하더니 껄껄 웃음을 터뜨리며 무릎을 탁 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웃음 속에는 전혀 미안함이나 슬픔이 없었고 오히려 기가 막히다는 듯한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이쿠, 세상에 이런 운명의 장난이 있나. 정말 놀랍군. 놀라워. 내가 내 눈으로 직접 아크쇼프 영감을 여기서 볼 줄이야. 누가 알겠어? 그런데 말이지, 영감. 당신 가방에 그 피 묻은 칼을 집어넣고 몰래 빠져나간 진짜 범인이 바로 내 눈앞에 서 있는 이 몸이라는 걸 알면 기가 막히겠지. 하하, 그때 내가 담장을 넘어 가방에 칼을 쑤셔놓고 도망쳤었지. 운이 좋아 오랫동안 잘 살다가 결국 다른 도둑질로 이렇게 잡혀 들어오긴 했지만 말이야. 마카르의 그 한마디는 아크쇼프의 심장에 거대한 대포알이 박히는 듯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2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억울함, 아내의 흔들리는 눈빛, 채찍질에 살이 찢기던 고통, 그리고 이방 땅에서 늙어버린 자신의 인생이 화살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아크쇼프는 한숨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활활 타오르는 불길 같은 분노와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어째서 저런 악인인 저 인간은 평생을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다가 이제 와서 나를 비웃는단 말인가. 나는 아무 죄도 없이 젊은 날을 다 빼앗기고 이 시베리아 바닥에서 늙어 죽어가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불공평한 처사란 말인가. 복수심이 심장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마카르의 목을 조르고 싶었고 소장에게 달려가 저 인간이 진범이라고 고함치고 싶었습니다. 며칠 동안 아크쇼프는 마카르의 얼굴조차 보지 않았고 그가 근처에 오기만 해도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 밥도 먹지 못하고 피를 토할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아크쇼프의 마음은 다시금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제3장 진정한 용서와 구원. 마카르의 고백을 들은 그날 이후 아크쇼프의 마음은 거친 폭풍우와 휘몰아치는 바다와 같았습니다. 복수심과 억울함은 날이 갈수록 커져서 그의 온몸을 갉아먹었습니다. 낮에는 간수들의 눈을 피해 마카르를 노려보았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이불을 움켜쥔 채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저 악마 같은 인간은 여전히 뻔뻔하게 살아가는데 내 26년의 세월은 누가 보상해 준단 말인가? 복수의 화신이 된 아크쇼프는 당장이라도 소장에게 달려가 모든 사실을 폭로하고 싶었습니다. 마카르에게 똑같이 지옥을 맛보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깊은 밤, 감옥 안은 죄수들의 거친 코고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아크쇼프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바닥에 누워 창살 틈으로 반짝이는 시베리아의 차가운 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스스륵 발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그의 발치에 조용히 엎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카르였습니다. 마카르는 온몸을 사들들 떨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낮 동안의 뻔뻔함은 온데간데 없고 죽음의 공포와 깊은 후회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크쇼프 영감,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낮에 제가 했던 그 말을 감옥 소장에게는 하지 말아주세요. 소장에게 고백하면 저는 당장 곤장에 맞아 죽거나 더 끔찍한 곳으로 끌려갈 겁니다. 하지만 영감, 당신도 젊은 날의 저처럼 억울한 죄를 짓고 이렇게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아크쇼프는 싸늘한 눈으로 마카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복수의 칼날이 솟구쳤습니다. 지금이야. 저 자식에게 내가 겪은 고통을 고스란히 돌려줄 기회야. 한마디만 하면 저놈도 끝장이야. 하지만 마카르는 서럽게 울며 아크쇼프의 발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영감,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를 살려주세요. 그 순간 아크쇼프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것은 복수심이 아니라 지난 26년 동안 자신이 붙들고 살았던 성자전의 구절들과 기도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는 숨을 깊게 몰아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세월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아크쇼프는 떨리는 손으로 마카르의 어깨를 지그시 감싸 안으며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카르,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느님이 너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 역시 너를 온 마음으로 용서한다. 내가 너보다 더 나은 사람이겠느냐? 나 역시 수많은 허물을 가진 죄인일 뿐이야.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크쇼프의 가슴 속을 짓누르던 26년 동안의 무겁고 끔찍한 쇳덩어리가 한순간에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머릿속이 맑아지고 온몸에 따스한 온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슬픔도 억울한 과거에 대한 원망도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깊고 거룩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이틀 뒤 감옥 안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마카르가 감옥 바닥 밑에서 바깥으로 통하는 땅굴을 파서 탈출을 시도하려다 간수들에게 딱 걸린 것입니다. 소장은 불같이 화를 내며 감옥으로 직접 찾아와 마카르의 멱살을 잡고 고함쳤습니다. 이 몹쓸 녀석, 당장 사실대로 불어라. 이 땅굴을 누구와 함께 팠느냐? 공범을 대지 않으면 당장 너를 매질해 죽이고 말 것이다. 마카르는 입을 다문 채 사시나무 떨듯 떨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장은 눈을 부릅뜨며 곁에 서 있던 아크쇼프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당신은 이곳에서 가장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니 말해주시오. 이 녀석과 함께 땅굴을 판 공범이 누구인지 아시오? 숨기지 말고 말하시오. 마카르는 두려움에 찬 눈으로 아크쇼프를 간절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살려주십시오 라는 외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크쇼프는 소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의 모든 짐을 완전히 내려놓은 사람처럼 평온하고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소장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느님 앞에서도 맹세하건대 저는 이 감옥에서 누구의 이름도 그 어떤 공범도 알지 못합니다. 소장은 더 이상 캐묻지 못하고 분통을 터뜨리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마카르는 아크쇼프의 침대 옆으로 살며시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아크쇼프의 늙은 손등에 자신의 얼굴을 묻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성자이십니다. 아크쇼프는 아무 말 없이 마카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눈을 감았습니다. 바로 그날 밤 26년 동안 억울한 누명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던 아크쇼프의 영혼은 이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완전히 내려놓고 마침내 하느님의 품 안에서 영원하고 따스한 안식을 찾아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톨스토이의 단편 하느님은 진실을 알지만 빨리 말하지 않는다. 어떠셨나요? 저는 마지막 구절을 낭독하면서 울컥했습니다. 억울한 낙인을 용서와 평화로 감싸 안았던 아크쇼프의 마지막 미소처럼 오늘 우리의 지친 일상에도 시원하고 따스한 위로가 여러분께 스며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무거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